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 대학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시나 정시, 가늠을 또 안 해볼 수가 없죠. 고3만 모의고사냐? 우리 고1, 2도 내가 수시에도 집중을 해야 될지 정시에도 집중을 해야 될지 등급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일부러 초반에는 성적을 좀 낮게 만들었다가 뒤에 가서 높이는 거는 어떤지, 우상향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가장 좋은 경우는요, 등급 받기 쉬운 곳이라서 마이너스인 상황이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을 겁니다. 성적이 떨어질까 오를까, 이 영상 끝으로 더 이상 찾을 필요 없다. 안녕하세요. 파인만 입시 컨설팅의 최재환 입시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수많은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 평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단순히 내신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평가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등급만 가지고 어떻게 평가되겠구나 라고 알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신에 대한 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신 평가에서 등급 외에 살펴보아야 될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내신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성취도가 점차 상승,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혹은 성취도가 이렇게 우상향하지 않으면 안 되냐. 심지어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럼 일부러 초반에는 성적을 좀 낮게 만들었다가 뒤에 가서 높이는 거는 어떤지 질문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가장 좋은 경우는요, 높은 성취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우리가 학기가 진행이 될수록 내용이 어려워지고 중요한 과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뒤에 받은 성취도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취도가 뒤로 갈수록 상승을 했다면 전체 평균은 조금 낮더라도 뒤에 받은 성적을 고려해서 조금 더 상향으로 지원해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취도를 가늠해 볼 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등급을 쪼개서 나눠보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전체 등급도 하나 내보시고요, 국영수, 사과와 같은 주요 과목 성취도를 내보시고,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과학 성적,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나 영어 사탐 성적 등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전체 평균 등급에 비해서 국영수 사과와 같은 주요 과목의 평균이 낮다면, 내가 전체 평균은 1.5인데 예를 들면 국영수 혹은 국영수 사과 등급이 한 1.7 정도 된다고 하면 등급의 해석을 1.5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1.7에 가깝게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 중에서 전체 평균 등급이 같다 하더라도 주요 과목의 평균 등급이 높은 사람이 당연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비주요 과목은 그러면 말 그대로 비주요 과목이니까 중요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전체 평균도 꼭 봐야 된다고 얘기했겠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 과목을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주요 과목에서 등급이 지나치게 낮다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냐면 학업 충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평가 기준에도 성취도 평가 항목에서 과목들이 고르게 우수한가,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과목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의과대학 같이 우수한 성취도, 고른 성취도가 굉장히 중요한 모집단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비주요 과목 성취도가 주요 과목에 비해서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게끔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요 과목 외에 나머지 과목, 버려도 되는 과목이라는 것은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등급만 내가 보지 말고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함께 해석할 수 있으면 더 좋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를 좀 보면요, 내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수치화된 등급에 더해서 원점수라든가 평균, 표준 편차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학생이 있습니다. A 학생과 B 학생이 있어요. A 학생의 전체 내신 평균은 1.46이고요. 주요 교과 평균은 1.4입니다. 자, B 학생은 전체 내신 평균 1.5이고요. 주요 교과 평균 1.47입니다. 두 학생 전체 내신 평균 좀 비슷하지만 A 학생이 좀 높죠. 그 다음에 두 학생 모두 주요 교과가 전체 평균에 비해서 조금 높은 경우입니다. 성취도적인 부분에서 유리한 포인트가 다 있지요. 그리고 그 차이가 전체 내신과 주요 교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A와 B가 실제로 같은 대학, 같은 학과, 같은 전형에 지원을 했어요. 그랬을 때 결과가 한 명은 불합, 한 명은 합격으로 나왔습니다. 자, 누가 합격일까요? 점수만 우리가 놓고 보면 A가 전체 평균도 높고 주요 교과 평균도 높죠. 그런데 A가 불합이고 B가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합불에는 여러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 꼭 점수 하나 때문에 합불이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대학의 이 전형 같은 경우는 평가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 대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취도 측면에서 B가 숫자 자체는 A에 비해서 더 낮지만 실제 해석에서는 A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진다고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요소들의 우수함 때문에 B가 선발됐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학생의 수원 성적을 보면 1등급입니다. 반면에 B 학생의 수원 성적은 2등급이에요. 이렇게 주요 과목에서 등급 차이가 좀 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봐도 B가 A에 비해서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다르게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원점수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경우에는 평균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에요. 자, 표준 편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값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를 말하는데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학교 상황과 조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잘하는 학생도 있고 중간도 있고 엄청 못하는 학생도 있는 경우는 어떻겠어요? 평균을 중심으로 굉장히 값들이 많이 퍼져 있죠. 이런 경우는 표준 편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에서 값들이 많이 퍼져 있으니까요. 자, 반면에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만 만약에 되어 있다라고 하면 표준 편차 값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서로 점수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잘하는 학생이 많고 학업 수준이 높은 학교일수록 보통 평균이 높고 표준 편차가 좀 작은 경향을 보입니다. 흔히 우리가 보통 봤을 때 평범한 일반고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25 혹은 그 이상인 경우가 많고요. 잘하는 학교는 편차값이 20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10점 중후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특목 전사고인 경우에는 10을 안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A와 B 사례를 이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A 같은 경우는 평균이 50점대, 표준 편차는 25.2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평범한 일반고 성취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점수는 몇 점입니까? 88점이죠. 그런데 1등급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학생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렇게 아주 우수한 성적은 아닌 걸로 사실 1등급을 받은 걸로 좀 보이기는 합니다. 자, 반면에 B 학생 같은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등급은 2등급이지만 표준 편차가 15.7로 굉장히 작은 편이죠. 그 다음에 원점수가 93점으로 꽤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2등급인 거를 보면 이 학교 상황이 그렇게 등급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B가 2등급이지만 A에 비해서 수학에 대한 능력이 그렇게 떨어진다고 평가받지는 않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25 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19페이지에 있는 교과 성적이라는 항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수강자가 300명인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은 성적과 수강자가 20명, 20명인 과목에서 3등급을 받은 성적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평가 방식이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수강자 인원수를 고려한다라는 얘기인데 이어서 수강자 수 외에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등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 수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정보를 정성적으로 해석한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한번 이 표를 보면요. 이 학생이 2학년 때 3등급을 받았어요. 수강 인원이 20명이 눈에 띄지요. 그런데
원점수와 평균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로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점수가 94점이지요. 굉장히 높은 원점수라고 볼 수 있는데 평균도 89.2로 상당히 높습니다. 표준 편차는 어느 정도인가요? 4.6이죠. 자, 이런 상황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점수대가 높은 평균에서 굉장히 촘촘하게 몰려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한두 문제 차이로 1, 2, 3등급이 결정되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3등급을 받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받은 3등급이고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3등급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부 점수의 해석에 있어서도 충분히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맥락들이 고려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등급받기 어려운 학교에 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또 등급받기 쉬운 곳이라서 내가 무조건 마이너스인 상황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A 학생의 경우에도 학생부에서 서류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점수를 조금 더 높게 받았다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평가해보는 것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앞의 내용들을 참고를 하셔서 고3 같은 경우는 내 학생부 내신을 잘 분석을 하셔서 지원 전략에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고1과 고2 부분은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한번 분석을 해보셔서 보완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앞의 내용도 참고해서 최적의 전략으로 학생부 만드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인만 입시 컨설팅의 최재환 입시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고3 육모를 보고 나서 수능은 육모보다 더 떨어진다는데 육모에서 받은 내 점수가 수능에서 어떻게 될까? 정말 떨어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클릭하신 분들이 아마 대다수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3 육모는 입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바로 원소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늠해보는 첫 번째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이죠. 육모 결과에 따라서 내가 정시로 어느 대학까지 쓸 수 있을까 조금 가늠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정시 라인에 따라서 수시 라인도 결정이 되게 됩니다.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더 높은 대학을 수시에 써야겠죠. 또 내가 정시가 아니더라도 수시만 놓고 보더라도 내가 지망하는 대학이 수능 최저가 있다면 그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도 가늠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에 따라서 상향, 적정, 안정 카드를 배분을 해야겠죠. 다시 돌아와서 육모부터는 N수생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3모에 비해서 육모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9모부터는 또 N수생에서 다시 또 반수생이 들어오고 또 실제 수능에서는 어때요? 3모나 6모에서 들어오지 않았던 N수생들이 또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점수의 상승폭이 커지는 형태가 되죠. 또 플러스 어떤 게 있어요? 시험 환경의 어색함 때문에 내 점수가 또 하락하는 또 상황이 생기죠. 근데 이게 일단은 정말 그런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아주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간한 2020 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이해와 대비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은 국어 과목의 경우에는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수능 성적 변화를 살펴보면 등급을 유지한 비율은 36.5%고 등급이 하락한 비율은 38.4%입니다. 나머지 25.1%는 뭡니까? 올랐다는 얘기죠. 이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1등급과 2등급을 한번 쪼개서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1등급의 경우는 유지한 경우가 47.7%이고 반면에 하락한 경우는 52.3%입니다. 2등급은 어떻습니까? 하락한 경우가 49.8%이죠. 수학은 어떤 경우입니까? 1등급의 경우는 하락한 경우가 56.5%고요. 2등급은 하락한 경우가 51%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응시자의 50% 정도는 등급이 하락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등급이 하락했을 때 그 하락한 등급은 얼만큼 하락했는가 라고 보면 보통 6월 모의고사에서 받은 등급의 바로 아래 등급인 경우가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주변에서 흔히 말하는 얘기들이 있죠. 6월 모의고사 등급 빼기 1등급이 수능 등급이다. 실제 수능에 가면 6월 모의고사에서 한 등급씩 내려간다 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이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6월 모의고사 등급 대비 수능에서 최소 한 등급씩 정도는 떨어진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육모 성적을 바탕으로 수능 성적 혹은 예상 등급을 가늠해 보는 이유는 뭘까요? 원서 조합에서 안정카드를 무엇으로 써야 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수능 성적을 예상하실 때 이거를 꼭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실제 아웃풋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걱정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전략에서 가장 바닥 안정을 무엇으로 볼지를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렇다면 수능에서 떨어진다고 치고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육모에서 본 거에서 한 등급씩 무조건 빼면 되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똑같은 1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00분이 99%로 받은 1등급이 있고 96%로 가까스로 받은 1등급도 있을 거예요. 이런 판단을 위해서 제가 대략적인 수치를 하나 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육모에서 수학을 100분이 97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수능에서는 내가 육모에서 받은 100분이 97에 똑같은 100분이 97에 97%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분이 97에 97%면 뭐예요? 94% 정도 나올 것이라고 한번 추정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한 번 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 사례인데, 자, A 학생 같은 경우는 육모에서 국어 100분이 93으로 2등급을 받았고, 자,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해봐요? 93 곱하기 9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이 86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국어가 100분이 81로 3등급이 나왔습니다. 물론 살짝 차이는 있지만 3등급이라는 수치는 예상한 대로 나왔죠. 수학 같은 경우는 어때요? 97에 97%. 그렇기 때문에 94%가 되겠죠. 실제로 이 학생은 실제 수능에서 수학 100분이 94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4합 8인 학교를 하나 지망을 했었는데 육모 기준으로는 4합 6으로 충분히 최저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추정한 수치로 봤을 때는 이 4합 6이 좀 어려웠죠. 또 실제 수능에서는 4합 9가 나와서 1단계 합격을 했음에도 결국 면접을 가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서 조합을 할 때 이 카드를 내가 내신 점수도 충분히 되고 육모 기준으로 수능 최저도 충분히 될 것 같아. 안정 기준으로 둬야 됩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런 카드는 상향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육망수잘, 육잘수잘. 자, 무슨 얘기예요? 6월 모의고사 망한 자 수능 잘 볼 것이다. 6월 모의고사 잘 본 사람이 수능도 잘 본다. 서로 상반되는 내용인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앞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사실 둘 다 맞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성적이 떨어질까 오를까 육모 기준으로 무조건 하나씩 떨어질까 아닐까 얼마큼 떨어질까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유튜브라든가 자료를 찾고 있다면 이 영상 끝으로 더 이상 찾을 필요 없다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50대 50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말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국어와 수학에 비해서 현역들은 탐구의 변동폭이 훨씬 크고 예측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감안해서 탐구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감안을 좀 하셔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약점과 강점을 객관적으로 잘 분석해 보셔서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좋은 결과 얻는 떨어지는 50%가 아니고 올라가는 50%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인맛 입시 컨설팅의 최재환 입시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고3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다뤘습니다. 그런데 고3만 모의고사냐? 우리 고1, 2도 모의고사 봤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 좀 고민되실 겁니다. 지금 또 이제 많은 고1, 2들이 내신 점수와 모의고사 점수를 비교를 하면서 내가 수시에도 집중을 해야 될지 정시에도 집중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수시 정시 고민에 대한 좀 일반적인 조언은 고1, 2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로 수시나 정시로 좀 판가름하기보다는 학습 진단의 도구로 좀 사용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입시에 대한 윤곽을 좀 잡는 것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는 도구로 좀 사용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시나 정시 가늠을 또 안 해볼 수가 없죠. 자, 그럼 먼저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면 어떤 거를 봐야 될까요? 자, 성적표를 보면 점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점수라는 게 또 있고 표준점수라는 것이 있고요. 백분위라는 게 있고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등급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등급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고1, 2 모의고사에서 등급은 무언가를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넓은 수치예요. 자, 그러면 점수라는 걸 뭘 봐야 될까요? 원래 우리가 정시에서 활용되는 점수는 표준점수죠. 표준점수인데 표준점수는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수능을 보면 어때요? 수험생마다 응시 과목이 다 다르죠. 그런데 이 과목들이 다른 점수를 어떻게 비교해야 되나요?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단순히 원점수를 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입된 점수가 표준점수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점수라고 할 수 있는데 표준점수가 높은지 낮은지 어떤지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고1, 2는 표준점수를 일단 좀 패스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뭘 봐야 될까요? 일단은 백분위를 먼저 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백분위라는 것은 뭐냐? 내가 받은 표준점수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받은 학생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0분위 97을 받았다는 거는 나보다 낮은 학생들이 97%라는 거예요. 상위 3%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구체적인 수치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고1 같은 경우는 개별 과목 100분위를 한번 보세요. 개별 과목 100분위. 성적표를 보시면 국어랑 수학이 개별 과목 100분위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1등급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별 과목 100분위가 만약에 내가 99% 이상이다 라고 하면 내가 충분히 수능에서 강점이 있는 학생이구나. 내가 고3 실전에 가서도 1등급을 받거나 혹은 높은 표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좀 가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보다 아래인 학생들은 내가 이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원점수 또 100분위를 많이 높이는 방식으로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2는 무엇을 좀 보면 되냐면 국수탐 100분위가 나올 거예요. 국수탐 100분위에서 내가 받은 100분위 곱하기 2를 해보세요. 자, 무슨 얘기냐? 내가 국수탐 100분위 96을 받았으면 상위 4%라는 거죠. 거기에 곱하기 2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8%, 상위 8% 정도 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학습 진단의 도구로 사용해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분위 외에도 틀린 개수, 원점수죠. 원점수랑 영역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적표를 보면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틀렸는지가 다 나오죠. 그 다음에 A, B, C, D, E로 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D, E가 고난도 문제죠.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를 봤을 때 고난도, 어려운 문항 위주로 많이 틀린다라고 하면 특히 고1일수록 학년이 올라가면서 성적이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 수학 같은 경우는 학기가 진행될수록 어때요? 시험 범위가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내용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고1 아래 학년일수록 어려운 문항 위주로 좀 많이 틀린다라고 하면 실제로 학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성적 하락폭이 좀 더 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과목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내가 받는 내신 점수랑 모의고사 점수의 양상이 비슷할 가능성이 커요. 이게 내신 2등급이면 모의고사 수학이 2등급이다, 꼭 이 얘기가 아니더라도 내신에서 수학이 높은 경우면 모의고사 수학도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둘이 좀 일치하는 경우들이 조금 비율이 많은데,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내신 점수와 모의고사 점수가 조금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내신에서는 국어나 수학이 좋은데 수능에서는 국어나 수학이 좀 약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자,
수학과 다르게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내신 스타일과 수능 스타일의 좀 차이가 큰 대표적인 과목입니다. 또 이런 차이들을 좀 분석해 보셔서 내가 수능에 조금 더 강점이 있는지, 내신에 조금 더 강점이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의 상황과 아까 말씀드리는 보정한 100분위로 갈 수 있는 대학의 레벨을 비교를 해보셔서 이 추정치로 갈 수 있는 대학의 레벨 차이가 굉장히 크다면 한쪽 전형에 올인하는 선택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비슷하다면 섣불리 좀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는 조금 자제하시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모의고사 관련된 얘기를 해봤는데요. 고1, 고2 같은 경우는 아까와 같은 부분으로 내 상대적인 위치를 조금 정밀하게 판단을 해 보셔서 이후에 입시 전략이라든가 학습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인만 입시 컨설팅의 최재환 입시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가 굉장히 고민될 것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택한 내 과목을 가지고 어떤 학과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전략이 좀 필요하겠죠. 선택 과목이라는 것은 대학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 조합이라는 것이 학생들마다 굉장히 다양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학과를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선택 과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서 많이 살펴보았던 계열 탐색이라든가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자질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직접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대학교 교과이수 기준표입니다. 전공 연계 교과이수표가 있죠. 그래서 뭐 핵심 권장 과목, 그 학과에 맞는 이런 것들이 이미 제한이 됐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자료가 있어요. 그 이후에 나온 자료죠.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이렇게 5개 학교에서 연구를 한 대학교 자연계열 전공 학문 분야의 교과 이수 표가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참고를 해서 어떤 과목들이 진학하려는 계열에 필요한 과목인지를 좀 가늠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서울대학교 교과 이수 기준표에 보면은 교과 이수 기준 1, 교과 이수 기준 2라는 내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과학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선택 과목 3과목 플러스 진로 선택 2과목을 이수를 하든가 아니면 일반 선택 2과목 플러스 진로 선택 3과목은 이수해라. 약간 이런 식의 표가 있습니다.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 1과목 물화생지 중에서 최소 3개를 선택을 하시고 진로 선택 2과목을 선택하는 거를 권장을 조금 드릴게요. 과학 과목 선택지가 많은 게 아무래도 이과에서 조금 영향이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ABC로 나오는데 일반 선택은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급이 나오는 과목에서 점수를 받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다만 내가 진학하려는 학과가 문과랑 이과가 조금 섞인 학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활과학대라고 부르는 학과들이에요. 의상, 아동, 주거환경 뭐 이런 학과들이죠. 이런 학과는 대학에 따라서는 문과랑 이과를 따로따로 뽑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렇게 문과랑 이과가 조금 섞인 학과를 지망하는 경우는 과학 1과목 2개에 사탐 하나를 넣는 식의 조합도 괜찮은 이제 방법이긴 한데 바꿔 말하면 요런 생활과학 계열이나 요런 데를 지원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연과학 계열이나 공학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은 저는 개인적으로 1과목 3개의 진로 선택 과목을 이제 조합하시는 것을 조금 추천드리겠습니다. 전공별 이수 과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문과, 이과 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과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서울대 기준표가 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대학 또 기준표가 있죠. 근데 요거를 다 보면은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특정 학과를 딱 좁힌 거라기보다는 몇 개 학과를 같이 지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학과를
두세 개 정도 저희가 설정할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내용들을 조합을 하는 게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큼직큼직하게 계열을 조금 묶어서 요 안에서 중요한 과목들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의학학 계열이에요. 의학학 계열은 당연히 뭐 화학생명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하죠. 한 가지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요. 수학입니다. 수학. 미적은 이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야 될 거고요. 확률과 통계, 수강 여부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계열은 실제로 대학에 가서도 실제 사용하는 수학이 미적분보다는 확률 통계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확통 수강 여부, 그 다음에 확통에서 얼마나 점수를 얻었느냐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이라면 미적 외에 확률과 통계 꼭 수강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과학이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 이제 화학 생명 말고 이제 고민이 좀 되실 텐데 요즘 아무래도 대세는 좀 물리를 하라는 게 좀 대세기는 합니다. 물화생 하라는 게 조금 대세기는 한데 그 이유는 물리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과목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택했다. 이런 게 조금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리 수강을 안 했는데 의대 지원하는데 불이익이 있는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 수강 여부로만 이 학생의 탐구 역량이나 학업 역량을 판단하지는 않겠죠.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우수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직접적인 예시로 올해 저희도 보낸 학생 중에 서울대 의대 합격한 학생들 중에도 물리 수강 안 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강을 했냐 안 했냐 여부로 무조건 탈락시키진 않는다. 이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조금 더 세분화했을 때 메디컬 계열,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이렇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메디컬 계열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 화학, 식품, 뭐 간호 이런 학과들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자연과학 계열인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바인만 4대 계열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연과학 계열은 과학이 메인인 학과예요. 과학. 여기는 생명화학이에요. 무조건 생명화학이고요. 물리가 있냐 없느냐 여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생명화학이 있고 물리랑 지구과학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자연과학 계열이나 공학 계열은 문과 성향 이과랑 절대 이과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이랑 공학은 결이 많이 다릅니다. 공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봤을 때 전기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뭐 건설공학과, 화학공학과 이런 학과들을 우리가 공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물리랑 수학이에요. 물리 현상. 자, 기계공학과, 역학과 관련돼 있죠. 전기전자공학과, 역학 혹은 전작이랑 관련이 돼 있죠. 이런 것들을 무슨 언어로 풀어요? 수학의 언어로 풀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물리 수강 없으면 공학 계열 못 가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화학과가 있고 화학공학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학과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비슷하죠. 실제로 대학에서 배우는 거라든가 하는 영역은 두 개가 굉장히 다릅니다. 화학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과학 계열이고요. 화학공학과는 정말 공대이기 때문에 두 학과에서 요구하는 자질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화학과는 화학에 대한 얘기가 더 필요하다면 오히려 화공과는 수학이랑 물리가 더 중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라고 있습니다. 자, 이름만 봐도 자연과학의 대표적인 두 과목이 다 조합되어 있죠. 화학, 생물이죠. 그래서 여기가 화학이나 생물이 메인인 학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서울대학교 교과 이수 기준표를 보아도 화학, 생물, 공학부에서 핵심 권장 과목에 뭐가 있어요? 물리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공대 중에서도 더 공대인 학과예요. 그 5개 대학 전공 이수 기준표에도 보면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화학과가 하나로 분류되어 있고 재료, 화공, 고분자, 에너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공 계열은 실제로 공학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물리, 그 다음에 수학 굉장히 중요한 학과다 라고 이해하시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비슷한데 좀 다른 학과는 어디냐? 생명과학과 생명공학과예요. 거기는 상관없어요. 생명과학, 생명공학은 그냥 자연과학이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식품, 식품공학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대학에 가서는 다루는 게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선발을 할 때 있어서는 그렇게 공학 계열이라고 보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 중에 있는 학과가 아닌데, 혹은 저 흥미가 여기 있는 거랑 상관없는 게 있는데 저는 어떡합니까? 자,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임의로 수학 계열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수학 계열 혹은 논리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근히 복병이 있습니다. 컴공 지망하시는 학생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컴공 하시는 분들 학생부 내용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공대기는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랑 전기전자랑 봤을 때 결이 살짝 다름이죠. 코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물리랑 그렇게 관련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쪽 분야는 사실은 논리나 수학 베이스 학과예요. 뭐 이제 하드웨어를 다루는 컴퓨터 공학은 전자공학이라고 봐야 될 텐데 컴퓨터 사이언스는 사실 수학이랑 논리 베이스 학과인 겁니다. 비슷한 학과들이 어디가 있냐면 통계나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예요. 그렇죠. 여기는 수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하는 곳이지 뭐 대상은 굉장히 여러 군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과 뭐 통계라든가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산업공학과, 수학과, 응용수학과 이런 학과들이 수학 논리 베이스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학이 더 중요하고 과학은 좀 구색이에요. 그래도 기왕 선택을 하라면 물화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조금 낫습니다. 요 학생들은 관심사가 문과에 좀 걸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컴공이라든가 이런 학과를 가게 되면 실제로 수학적인 방법론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가 굉장히 고민을 조금 해보셔서 그런 것들이 약한지 아닌지를 좀 진단을 해보셔라. 그 다음에 이제 요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당부를 조금 제가 드린다면은 제가 학과를 하나로만 갈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대학을 넣다 보면은 이렇게 몇 개 학과를 섞어야 됩니다. 컴퓨터공학과 굉장히 높죠. 그러면 내가 원서를 조합하다 보면은 대학을 높여야 되는데 컴퓨터공학과가 너무 높아서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럼 학과를 바꿔야겠죠. 그런데 통계라든가 산공도 낮지 않은 경우가 제법 있어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공학 계열로 플랜 BC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컴퓨터공학과다 이런 경우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공학 계열에 맞게 학생부를 구성하는 게 도움이 좀 될 수도 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인문사회 계열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서울대 기준표를 보면요 다 없어요. 블랭크입니다. 탐구 과목에서는 사실은 중요도가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문과는 그럼 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이 이 학생을 선발할 때는 그 학과에 맞는 역량을 갖추었는가를 기준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과학에 대한 이제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사실 대학 수업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치학개론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고등학교에서 정치와 법을 배웠냐 안 배웠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어차피 가르치니까요. 오히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원서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영어를 못하는 학생인 경우가 더 곤란할 거예요. 국어가 안 되는 경우가 더 곤란할 거예요. 경제학 원론을 가르치는데 안에 보면 수학이 많은데 수학이 안 돼요. 그러면 못 나가겠죠. 근데 영어나 수학에 대한 역량이 좋아요. 충분히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서울대에서도 특정 탐구 과목에 대한 제한을 그렇게 두지를 않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 경상 다 마찬가지입니다. 탐구 과목보다는 소위 말해서 국영수가 더 중요합니다. 국영수 자체가 성취도라든가 과목 자체에서 대학에서 보는 방점도 국영수에 더 메인이기 때문에 국영수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사회과학, 경상계열이면 영어, 수학, 인문계열에 가까울수록 어디? 국어, 영어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굳이 과목에 대한 거를 너무 신경 쓰시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인원수 많은 과목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쵸? 인원수가 많다면 등급 받는데 조금 유리할 수 있겠죠. 다만 경제학과, 서울대 경제학과, 농경제 이런 데서는 무슨 과목들을 좀 요청을 합니까? 수학에서 미적분을 좀 요청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거 정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목 이수에 대한 얘기 오늘 좀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 과목 이수를 하는 기준은 뭐냐면 내가 고3이 됐을 때 원서를 어떻게 조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미리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시 원서 6장을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6장 안에 어떤 학과들이 조합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 학과들에서 요구하는 과목 조합이 무엇인지를 보셔서 거기에 맞춰서 과목 선택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미 내가 과목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내가 한 과목 선택을 가지고
어떤 학과들을 넣을 수 있을지를 미리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학생부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과목 선택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